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점유권 하실 차례입니다. 자, 기본서 271페이지 피시면 되겠습니다. 271페이지요. 자, 밑에 쪽에 보시면 이제 출제되는 경향들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개념을 살펴봅니다. 개념. 자, 그리고 점유의 종류, 효력, 마지막으로 점유 보호 청구권이 나오고 있죠. 자, 첫 번째로는 개념에서 점유의 관념화라는 걸 하게 됩니다. 관념적 점유. 자, 이 관념화에서는 일단 점유 보조자하고 그 다음에 간접 점유자, 이 둘을 비교합니다. 이 둘을 비교한다. 자, 그리고 점유 효력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효력 파트에서 만나게 되는 핵심 논점은 점유자와 회복자 간의 관계입니다. 점유자, 회복자 간의 관계. 자, 관련해서 등장하는 쟁점은 총 3가지입니다. 3가지 쟁점. 201조 과실 취득권, 202조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그리고 203조는 비용 상환 청구입니다. 201조부터 203조가 나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점유 보호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이죠.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면 종류가 몇 가지가 있죠? 그 안에 들어갔을 때? 3가지가 있죠? 반환, 제거, 예방 청구. 그래서 각각 204조부터 시작해서 반환, 제거, 예방 청구까지 206조까지 이쪽 파트에서 등장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개념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자, 1번에 점유권의 개념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서설 부분에 보면은 이제 박스가 나와 있어요. 갑이 소유하는 건물을 세입자 을이 계약 기간 2년 동안 사용하다가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자, 현재 을이 세입자라고 나와 있죠. 뭐 임차인일 수도 있고 전세권자일 수도 있는데, 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임차권이든 전세권이든 그것들을 묶어서 본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권이라고요? 본권. 자, 갑은 소유자고, 갑은 현재 부동산 소유자고, 갑이 소유하고 있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지금 세입자라고 돼 있잖아요. 자, 요컨대 을이 전세를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러면 을이 가지고 있는 건 전세권이죠. 전세권이라는 물권은 목적물에 대해서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는 제한 물권으로서 갑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정당화시키는 본권입니다. 본권. 그럼 을이 세입자로 현재 살고 있다면 목적물에 대해서 점유하고 있는 사람,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갑이 거주, 을이 거주. 얘가 거주하죠. 그러니까 을은 본권도 가지고 점유권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본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점유권도 가지고 있다. 이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점유권이라는 개념하고 본권이라는 개념을 분리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나중에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었다. 딱히 법정 갱신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기간의 만료로 인해서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을한테는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본권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기간은 만료됐지만 전세권 설정자 갑 측에서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집을 비워요, 집 안 비워요? 집 안 비우죠. 그럼 그때는 본권은 없는 상태지만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이상 뭐는 가지고 있다? 요거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별개라는 거죠, 별개.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입자 을은
계약 기간 동안에는 본권도 가지고 있고 점유권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 가지고 있죠, 권리를. 근데 이번에 기간이 만료되고 나면 본권은 소멸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이상 점유권은 인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파란색 2번에 점유권과 본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줄 봅니다. 셋째 줄. 점유권은 법률상에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즉 점유를 정당화시키는 권리, 이 본권. 본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는 불문입니다. 사실상의 지배를 하게 되면은 점유권이라는 권리를 부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줄 오른쪽에 예컨대 도둑이 물건을 훔쳤죠. 그럼 도둑은 정당하게 점유를 하고 있는 건 아니죠. 본권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지배는 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권이 있다는 겁니다. 도둑한테도요. 따라서 점유라는 거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으면은 우리 민법에서 점유라는 걸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점유권이죠.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실상 지배라고 하는 게 뭐냐? 뭐 예를 들어 동산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동산을 현재 주머니에 넣어서 가지고 있다. 내가 소지하고 있다. 이런 게 바로 물리적인 지배죠. 물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거죠. 네. 저는 쉬는 날에 TV를 봐요, 집에서. 집에서 TV를 본다고요. 제 보물 1호예요. 딱히 TV를 이렇게 진득하게 보지는 않아요. 그냥 채널을 돌릴 뿐이죠. 그렇지 않나요? 채널 계속 돌리잖아요. 볼 게 없으니까. 채널을 돌리기 위해서 TV를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TV를 끌어안고 있다고요. 집에 있을 때. 그럼 TV를 끌어안으면 저는 TV에 대해서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뭐도 하는 거예요? 점유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TV 끌어안고 있죠? 그게 물리적 지배예요. 근데 제가 어제까지 TV 보다가 오늘 여기 강의하러 왔잖아요. 그럼 TV 못 끌어안죠? 그럼 점유하는 거, 점유 안 하는 거? 점유 안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점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상의 지배라고 하는 건 물리적인 지배뿐만 아니라 관념적인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제가 차를 주차시켜 놨어요. 주차시키고 올라왔죠. 1층에다가. 그럼 저는 지금 차에 타고 있지 않죠? 물리적인 지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관념적으로는 제 차에 대해서 지배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제 자동차에 대해서 점유권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려와 보세요. 2번에 보시면, 네모 2번에 보시면은 사실적 지배라고 돼 있고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도 포함된다? 관념적인 것도 포함된다는 거죠. 관념적. 자, 그럼 관념적이라는 게 뭔 말이냐? 자, 뒤로 한번 가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을 확인하세요. 자동차의 관념적 지배. 갑이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점심 식사를 한 경우에 지금 식사 중이시기 때문에 차량에 탑승하고 계시진 않죠. 물리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점유권 인정됩니다. 그게 바로 관념적인 지배를 인정하겠다는 거죠. 관념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다.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02번 관념적 지배. 여기서 첫 번째 점유 보조자, 두 번째 간접 점유,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은 상속인의 점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속인의 점유는 뭐 크게 비중이 없고 여기서 등장하는 점유 보조자하고 간접 점유자하고 이 두 분을 잘 비교하시면 되는 거예요. 보조자, 간접 점유자. 자, 일단 점유 보조자 관련해 가지고는 조문이 나오고 있으니까 조문 함께 읽어보죠. 195조입니다. 가사상 영업상 이와 유사한 관계에 의해서 타인의 지시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할 때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누군가가 다른 사람한테
지시를 한다는 거예요. 지시. 그죠? 지시 받는다는 거죠. 직원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직원이라는 거예요. 그죠? 직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원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 학원이라면은 실장님이시겠죠. 그죠? 실장님이 지시를 받는 거죠. 누구한테 지시 받아요? 예, 원장이요. 원장님이요. 원장이라고 하면 안 되죠. 원장님. 그죠? 예, 원장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으시는 거죠. 자, 이때 지시를 내리는 자를 현재 조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타인이라고 하고 있어요. 타인으로부터 지시받는다. 원장님이 타인이라는 거죠. 타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당연히 직원이 근무를 서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학원에 있는 어떤 기자재들, 물건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배해야 안 해요? 지배하죠. 점유하죠. 지배를 하고 있죠.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문에서는 지금 그 지시를 내리는 그 타인만을 뭘로 한다고? 점유자로 한다는 거죠. 타인만 점유자야. 그럼 지시 받는 분은 점유자야, 점유자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지시 받으시는 분은 점유자가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분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점유 보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조자라는 말 속에 이미 점유자가 아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만약에 점유자가 맞으면 뭐라고 할 거예요? 점유자라고 할 거예요. 점유자가 맞으면. 근데 점유자가 아니니까 뭐라고 해요? 보조자라고 해요. 이해되세요? 보조자라는 거죠. 자, 내려갑니다. 요건 내려갑니다. 자, 양괄호 2번에 봅니다. 타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하는 자. 이게 바로 보조자. 예컨대 상점의 점원, 뭐 직원 이런 분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점유 보조자는 점유 보조자분들은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잡으셔야 되는 게 그럼 점유자 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점유자가 아니야. 그럼 점유자가 아니니까 이분들은 점유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점유권 없다. 그럼 점유권이 없으니까 점유권이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는 점유보호 청구권, 즉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한 가지 더, 이분들은 물권적 청구권에 과연 상대방이 될 수가 있느냐 라고 물으신다면은 상대방도 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물권적 청구권 했었잖아요. 청구권자가 누구였죠? 현재 물권자. 그죠? 현재 물권자. 아슬아슬했죠, 그죠? 자, 현재 물권자가 청구권자죠. 현재의 물권자가 현재의 누구한테 행사하는 거였어요? 맞아요. 현재의 점유자. 현재 내 물건을 갖고 계신 그분, 내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물권적 청구권, 예컨대 반환 청구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보조자께서는 점유권이 없으시기 때문에 행사를 못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조차도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상대방도 될 수 없다. 근데 물건을 누가 훔쳐서 도망가면 잡아야 되겠죠? 자력 구제권을 인정해 주죠. 자력 구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받는다. 자, 책 확인하죠. 자, 효과로 가세요. 효과 첫째 줄.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이 없다. 오로지 점유주만이
점유권이 있습니다. 원장님이죠. 자, 그래서 그 밑에 줄에 보시면은 따라서 점유 보조자는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에 점유보호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자력구제권만 인정됩니다. 양괄호 2번 둘째 줄 점유보조자는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도 될 수 없습니다. 스스로가 행사도 못하고 상대방도 안 되는 거예요. 다른 학원의 원장님이 찾아왔어요. 에? 다른 학원의 원장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니 저 책 빌려갔는데 책을 반환을 안 한다는 거예요. 책 돌려달라고 찾아왔어요. 근데 원장님 있어요, 그래서 학원에 원장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책 달라 그래요? 실장님한테. 근데 실장님은 그 책에 대해서 점유권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요. 그러니까 실장님한테 가가지고 책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반환 청구하시려면 누구한테 가서 반환 청구하세요? 원장님한테 가서 반환 청구하세요가 되는 거죠. 자, 내려갑니다. 간접 점유입니다. 194조.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이런 여러 가지 계약 관계들 이런 계약 관계들을 현재 조문 속에서 점유 매개 관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유 매개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끔 한 자, 빌려줬다는 뜻이에요. 이런 분들한테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이게 바로 간접 점유자죠. 간접 점유자. 대표적으로 간접 점유자 하면 누가 있죠? 누가 있다? 임대인이에요. 임대인이에요. 임차인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임대차를 하면 자, 갑하고 을하고 임대차를 하였다. 자, 그러면 임대차라는 계약 관계를 통해서 갑이 빌려줬다. 임대인이죠. 임대인. 빌린 사람이 임차인이죠. 그러면 임대인하고 임차인 중에서 사실상 지배를 누가 하고 있죠? 누가 쓰고 있어요, 물건을? 얘가 쓰고 있죠? 얘가 점유하는 거예요. 점유를 하죠, 점유를. 근데 을이 점유하다가 나중에 계약 기간 끝나고 나면은 갑한테 반환할 거잖아요. 반환할 거죠? 그럼 기간이 끝나면은 갑은 을한테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 거 자체가 이 물건에 대해서 아직 갑의 지배하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갑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갑한테도 점유권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갑과 을의 점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얘가 직접 점유라면 임차인이 직접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은 타인에게 점유하게끔 한 자, 요 갑 같은 경우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인정된다는 것이에요. 직간접 점유로 나눠지죠. 임대차라는 계약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 임대차라는 계약 관계가 바로 점유를 매개시키는 관계죠. 점유 매개 관계. 이 매개 관계를 통해서 직간접 점유로 나눠지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한마디로 간접 점유자는요, 점유자예요, 점유자 아니에요? 점유자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왜 점유자예요? 이거 점유자라 돼 있잖아요. 점유자라고 돼 있죠? 점유자 맞아요. 점유자예요. 간접이긴 하지만요. 그럼 점유권 있어요? 점유권 있어요.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물권적 청구권 상대방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완전 정반대지. 근데 현장에는 없죠. 현장에는 없기 때문에 도둑놈이 물건 훔쳐 도망갔을 때 쫓아갈 수는 없어요.
자력 구제권은 인정 못 받습니다. 책 보죠. 자, 의 봅니다. 의. 갑소유 아파트를 을이 임차인으로 점유할 때 임차인이 직접 점유고 임대인은 매개관계를 통해 간접 점유를 한다. 그러니까 간접 점유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임대인을 바로 떠올리셔야 됩니다. 내려갑니다. 요건 점유 매개관계가 있어야 한다. 계약관계를 말해요. 대표적으로 임대차가 있고 뭐 임대차뿐만 아니라 뭐 전세 계약이나 지상권 계약이나 뭐 임치 이런 계약들도 다 점유 매개관계입니다. 내려갑니다. 양괄호 2번. 점유 매개관계는 중첩적으로 존재할 수도 있다. 중첩적으로 존재할 수도 있다. 임차인이 다시 임대차를 할 수 있죠. 임차인이 다시 임대차를 하면 이거는 전대차가 돼요. 그러면 전대차 계약을 했다면은 을이 병한테 또 빌려준 게 되기 때문에 병은 전차인으로서 점유. 그러면 을은 갑하고의 계약관계에서는 임차인이죠. 근데 병하고의 계약관계에서는 뭐가 되는 거죠? 전대인이 돼요. 맞아요. 전대인이 됩니다. 그럼 이제는 직접 점유를 얘가 한다는 거예요. 얘가 직접 점유를. 전차인이 물건을 직접 점유를 하게 돼요. 그럼 을은 더 이상 직접 점유를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병한테 역시 빌려줬기 때문에 이제는 을도 무슨 점유를? 간접 점유 하시는 겁니다. 간접 점유를. 이렇게 을과 병이 또 직간접 점유로 나눠지는 거는 전대차라고 하는 점유 매개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현재 이 점유 매개 관계가 임대차뿐 아니라 전대차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점유 매개 관계가 뭐가 될 수도 있다? 예, 중첩될 수 있다는 거죠. 중첩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그런 말이 나와요. 임차인이 전대차를 한 경우 임대차 그리고 전대차처럼 중첩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내려갑니다. 2번. 갑소유 건물을 임차한 을이 동의 없이 병에게 전대했습니다. 동의 안 받았죠. 이런 걸 무단전대라고 해요. 제멋대로 전대차했다. 무단전대. 나중에 다루게 되겠지만 무단전대차도 유효입니다. 무단전대차도 뭐라고요? 유효라고. 일단 유효라고요. 임차인 을도 간접점유고 임대인 갑도 간접점유다. 그리고 누가 직접 점유하죠? 전차인 병이 직접 점유하죠. 네. 자, 3번도 확인하세요. 매개관계가 반드시 유효할 필요는 없다. 일단 계약관계가 존재하고 있다면은 직간접 점유는 성립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려갑니다. 효과. 간접 점유자도 직접 점유자도 모두 점유권을 가진다. 따라서 2번에 나오듯이 간접 점유자도 점유 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책에는 안 나오지만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있고요. 우리 간접 점유자께서. 근데 뭐는 안 된다고? 이거 자력 구제권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유 관념하에서는 요거만 알고 계셔도 문제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상속인으로 넘어갑니다. 276페이지. 상속인의 점유. 피상속인이 사망할 시부터 상속인께서 점유하게 됩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셨다는 것 자체가 상속이 개시됐다는 겁니다. 상속이 뭐가 됐다고요? 개시됐다. 상속 개시. 그러면 상속이 개시가 되면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그 재산에 관한 소유권이 이전하죠. 상속인한테. 소유권 이전합니까? 이전해요. 등기해야 돼? 등기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요. 근데 소유권만 이전하는 게 아니라 뭐도 이전한다고? 점유권도 이전한다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지배권 인정받는다는 거죠. 우리 상속인께서도. 2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상속 개시 사실을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점유권은 관념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상속 개시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는 피상속인께서 돌아가셨다는 걸 현재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도 점유권은 이전되는 거예요. 소유권과 마찬가지로 이전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관념화였습니다. 자, 이제 내려가서 종류를 보자. 점유의 종류. 점유가 종류가 많아요. 종류가 많은데 일단 시험에서 중점적으로 출제되고 판례에서도 나오는 것이 일단 자주점유 그리고 타주점유입니다. 첫 번째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주점유라는 게 무엇이냐? 1번에 보시면요. 첫째 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 이게 자주점유예요. 반대로 소유의 의사가 없으면 이건 무슨 점유? 타주점유입니다.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을이 매수하였다. 매수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을이 매수인이라는 것은 갑과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이 있었다는 거죠.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매수인으로서 갑한테 물건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갑으로부터 물건을 넘겨받으셨으니까 점유하고 있겠죠. 근데 을의 점유는 소유하려고 점유, 빌려 쓰려고 점유. 소유하려고 점유하는 거죠. 이게 바로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자주점유라고 해요. 얘는 자주점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동산을 소유하기 위해서 현재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유의 의사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소유 의사 있다. 증여를 받았어요. 증여를 받았어요. 그럼 얘가 수증인이죠. 수증자. 증여해가지고 받으셨죠. 그럼 소유하려고 받은 거, 빌려 쓰려고 받은 거. 소유하려고 받은 거죠. 따라서 무슨 점이요? 자주점유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뭐 교환 계약을 했다. 교환 계약을 통해서 갑으로부터 물건을 넘겨받았다. 소유하려고 빌려 쓰려고. 소유하려고. 무슨 점유? 자주점유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했다.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을이 차인으로서 점유를 하고 있다. 이거는 나중에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돌려줄 거잖아요.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소유하는 거, 빌려 쓰는 거. 빌려 쓰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라는 거예요. 무슨 점유다? 이게 타주점유예요. 뭐 임대차뿐 아니라 뭐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전세 계약을 해서 전세권자로서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소유하려는 게 아니에요. 빌려 쓰고 기간 만료되면 갑한테 반환할 겁니다. 역시 소유 의사가 없죠. 타주점유. 지상권 설정 계약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상권자로서 갑의 토지를 빌려 쓰는 거거든요. 끝나고 나면 반환할 거죠? 타주점유라는 거예요. 이런 게. 이렇게 자타로 나눠지는 거예요. 위쪽에 도해 보세요. 도해. 박스 보시면요. 갑소유 토지가 있고 오른쪽에 을이 점유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줄에 나오는 건 매매라는 권원을 통해서 을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매수인으로서 점유를 하고 있는 거죠. 자주점유. 근데 두 번째 줄에는 임대차라는 권원을 통해서 임차인으로서 점유하고 있는 거죠. 빌려 쓰고 있다. 타주점유라는 겁니다. 셋째 줄 무단점유했다. 을이 무단점유를 하는 거라면은
보호해줘야 돼요? 보호할 필요 없어요? 보호할 필요 없어요. 무단점유 하셨으니까. 타주로 됩니다. 이런 경우는 자주점유 추정이 깨진다. 즉 타주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 오른쪽 갑니다. 3번 확인합니다. 3번. 입증 책임. 점유자는 197조에 의해서 자주점유로 뭐가 된다? 추정된다. 추정되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주점유를 입증할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네? 자주점유로 뭐가 된다고요? 추정된다는 거죠. 추정. 갑으로부터 을이 토지를요 매수했어요. 을이 토지를 매수했어요. 갑한테 대금을 드렸어요. 대금 3천만 원을 드렸습니다. 계좌이체를 하지 않고 현금으로 드렸어요. 현금으로. 그럼 이제 돈을 드렸으니까 빨리 뭐 받아야 돼요? 이제 등기해야죠. 등기를 해야 소유자 되는 거죠. 등기 안 했어요. 등기 안 했어요. 귀찮아서. 에? 귀찮고 하루 이틀 미루다 보니까 또 갑이랑도 잘 아는 사이고 잘 아는 사이다 보니까 다음에 하자. 다음에 날 잡아 하자. 한꺼번에 처리하자 하다가 계속 안 했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30년이요. 30년 동안 등기 안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이 사망한 거예요.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일단 그 내용을 알고 있던 갑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현재 이 땅의 소유자, 명의자가 누구로 돼 있죠? 갑으로 돼 있잖아요. 명의자가. 그죠? 등기 안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땅이 뭐가 되죠? 상속돼요. 땅이 상속될 거 아닙니까? 네? 그 상속인들이 있는 거예요. 상속인들이. 어느 날 상속인들이 찾아왔어요. 누구세요? 네? 누구세요? 이러겠죠. 그럼 을이 설명해야죠.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나 너네 아버지하고 잘 아는 사람인데 30년 전에 대금 드렸고 산 거야 라고 주장을 하겠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겠죠. 왜냐면 상속인들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누구세요? 샀다고요? 뭐 자료 있습니까? 아니 내가 30년 전에 그 매매 계약서를 썼었는데요. 잘 안 보이네요. 네? 잘 안 보여요. 어디 가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나가세요. 나가라 그러겠죠. 나가라. 근데 을은 을대로 억울하잖아요. 안 나가겠죠? 이제 소송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인들이 을한테 주장하는 건 당신 타주점유잖아 라고 주장하죠. 당신 타주점유야. 나가세요 빨리. 을은 주장하죠. 자신의 점유가 뭐라고 주장하죠? 나 자주점유야. 공방이 펼쳐지는 거예요. 판사님이 보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판사님이 이 싸움을 보고 있어요. 판사님이 바라봤을 때는 이분이 그래도 30년 동안 이 땅을 사용해 왔다는 건 충분히 입증할 수 있죠. 주변에 마을 사람도 계시고. 그죠? 근데 그때 동안에 갑이 을한테 나가라고 한 정황은 없거든요. 그죠? 근데 또 자료는 없고 아리까리하다고요. 그러니까 을이 여기서 점유를 해왔다는 건 확실한데 이 점유의 권한이 매매를 가지고 점유를 한 건지 뭐 무단 점유를 한 건지 뭐 임대차를 가지고 한 건지 그 권한 자체가 분명하다 불분명하다. 그게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불분명해. 아리까리 알 수가 없다고 이 진실을. 상속인들은 타주라 그러고
을은 나 자주야 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렇게 아리까리할 때, 이렇게 불분명할 때 우리민법 197조에서는 자주점유인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자주점유인 것으로 추정을 받는다라는 것은 입증할 책임이 없다는 뜻이에요. 뭐가 없다고? 입증 책임 없다고. 나는 입증 안 해도 돼요. 누가 입증해야 되죠? 여기서 입증해야 돼요. 을이 무슨 점유라는 걸 입증? 타주 점유라는 걸 상속인들이 입증해야 돼요. 그럼 따라서 누가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분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주점유. 추정된다. 여기서 이게 자주점유인 건지 타주점유인 건지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을이 지금 30년째 점유를 해왔기 때문에 취득시효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여기서 판가름 나는 겁니다. 이분이 자주점유인 것으로 결론 나면은 이 땅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죠? 취득시효.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공연 20년 점유하면 소유자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분들이 이기면, 타주라는 걸 밝혀내면은 이분은 30년 동안 점유했더라도 취득시효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주타주로 싸워요, 주로. 주로 여기서 싸우던 거예요. 근데 유리합니다. 추정되니까. 자, 그래서 양괄호 1번에서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점유자 스스로 입증할 책임이 없다. 오히려 상대방 측에서 타주라는 걸 반대로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소송이 진행되다 보니까 괴롭잖아요. 괴롭죠? 그래서 온 집안을 다 뒤졌어요. 창고고 뭐고 온 집안 다 뒤져서 매매 계약서 찾아왔어요. 아, 드디어 찾은 거죠, 매매 계약서. 이게 확실한 증거죠. 30년 전에 가봐고 내가 매매 계약 체결했다는 걸 드디어 입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드렸어요. 여기 보세요. 이거 확실한 증거잖아요, 이게. 여기 있습니다. 이제 소송 그만합시다, 이제. 증거가 나왔으니까. 근데 매매 계약서 보니까, 막 이렇게 글이 번지고, 종이가 막 이렇게 얼룩져가지고,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예전에 써가지고. 그러면 증거로 받아들여져, 안 받아들여져? 안 받아들여진 거예요. 아니,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이 증거로 안 됩니다.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가 된 거예요. 그러면 매매 계약서를 주장했지만, 자신의 점유가 자주점유라는 걸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졌다고 안 받아들여졌다고? 안 받아들여졌다고. 그럼 을의 점유가 타주로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을의 점유가 타주 점유로 바뀌어야 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을의 점유는 자주 점유의 추정력이 있기 때문에 이 점유를 타주 점유로 바꾸고 싶으면 상속인 쪽에서 입증해야 돼요. 그래야 바뀌어요. 이해되세요? 뭔가 매매 계약서라고 하는 자주 점유의 권한을 주장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타주로 바뀐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게 양괄호 2번이에요. 보세요, 양괄호 2번.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나 증여와 같은 자주 점유 권한을 주장했어요. 뭐를 가지고 왔다? 매매 계약서 갖고 온 거예요. 주장했어요. 근데 그것이 인정되지 않았어요. 왜 인정되지 않았죠? 글씨를 못 알아보겠어서. 알아볼 수가 없어서. 인정 못 받았죠? 그래도 위와 같은 자주점유 권한에 관한 입증 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않은 이상, 입증 책임은 점유자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측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 주장한 점유 권한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그 사유만으로는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이것이 타주점유로 된다고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자주라는 거다, 타주라는 거다. 자주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겁나 많이 나온 판례예요. 잘 봐두세요. 많이 나왔던 판례. 내려갑니다. 4번 내려갑니다. 자주점유 판단입니다. 그 점유가 자주인 건지
그 점유가 타주인 건지를 판단할 때는 그 권원이 무엇이었는지. 야, 권원이 매매였냐? 그럼 자주지. 권원이 임대차였어? 그럼 타주지. 이런 권원 성질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주관적 아니에요. 객관적 외형적으로 자주 타주를 판단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의 밑에 쪽에 점유자 권원이 부인된 때라고 해서 핵심 판례 나오고 있죠. 아까 위에서 봤던 바로 그 판례예요. 똑같죠, 그죠? 스스로 매매 증여와 같이 자주 점유 권원 주장했는데 인정되지 않았다. 그래도 자주입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한 장 넘기세요. (278페이지) 278페이지. 자, 여기서 양괄호 중간에 양괄호 3번 해보세요. 점유 권원의 성질상 타주 점유인 것들을 모아놨습니다. 타주 점유인 것들. 자, 첫 번째입니다. 관청 허가 없는 학교 법인의 기본 재산을 매수한 자가 무효인 사정을 알고서 점유를 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할 당시에 무효라는 걸 알았다는 거다, 몰랐다는 거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뭐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무효라는 걸. 소유자가 따로 있고 관계 서류를 위조해서 소유자인 것처럼 행사하는 이 사기꾼 같은 놈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갑이 현재 소유자이기 때문에 을은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처분 권한 없어요. 처분 권한이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을로부터 병이 이 부동산을 매수했던 거예요. 매수하고 점유를 한 겁니다. 을에게 처분 권한이 없다는 걸. 즉, 이 을하고 병 사이의 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무효임을 병이 만약에 그것을 모르고 매수했고 점유했던 거라면은 그런 경우는 자주 점유로 인정받아요. 알았다면, 몰랐다면. 내가 무효라는 걸 모르고 매매를 했고 매수했고 점유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보통의 매수인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자주 점유예요. 근데 현재 우리 책에 나오는 건 무효라는 것을 알았다고 몰랐다고 알고서 했다고. 그럼 알고서도 계약을 했고 점유했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보호 안 해줍니다. 이런 경우 타주점이라는 거예요. 비교 잘 해두세요. 무효임을 알면 자주 타주. 예? 무효임을 알면 자주 타주. 그죠? 무효임을. 계약이 무효임을 모르면 뭐라고요? 자주. 잘 안 되세요? 이게 느리시죠? 예. 무효임을 알면 타주, 모르면 자주입니다. 자, 내려갑니다. 동그라미 2번 봅니다. 임차인, 지상권자 이렇게 빌려 쓰시는 분들, 예, 타주점유입니다. 쓰고 반환할 거예요. 3번, 명의수탁자. 명의신탁이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이라는 걸 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명의신탁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돼요. 명의신탁 하면 안 돼요. 이분이 땅을 가지고 있어요.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을 갑이 매수합니다.
갑이 그 땅을 매수합니다. 당시에 제가 지금 알던 분이 겪었던 일인데 이 땅이 당시에 그 신안군에 있는 땅에서 신안군에 땅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신안군에 섬들이 많아요. 아세요 혹시? 섬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 섬들을 이제 다리를 놔가지고 연결시키겠다는 그 무슨 계획이 발표가 됐어요. 그럼 섬들을 이제 다리를 가지고 다 연결시켜버리면은 이제 교통이 원활해지겠죠. 땅값이 올라간다는 거죠. 땅값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계획이 떨어지자마자 이분이 사겠다고 했던 거예요. 매매를 한 거죠, 매매를. 근데 농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매수하려면, 취득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농취증이 있어야 해요, 농취증. 농취증을 받으려면 여기에 주민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해야 된다고요? 주민등록을요. 그러면 이 땅을 사기 위해서 내가 신안군에 살지도 않는데 주민등록을 하면 그 위장전입되는 거예요. 그죠? 위장전입되는 거라고 이게. 근데 내가 위장전입하기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많아서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을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내가 돈 좀 얹어줄 테니까 내가 매매했거든? 근데 농취증 받기가 힘드니까 네가 저 가서 전입을 해가지고 네가 농취증 받아. 농취증을 발부받고 이전 등기를 요렇게 해오라는 거죠. 요렇게 등기를 받겠다는 거예요. 뭔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현재 실질적 매수자가 갑이죠. 근데 명의는 을한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갑이 을을 믿어요, 못 믿어요? 일단 명의를 넘기잖아요. 일단 믿겠죠? 근데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약정서 쓰는 거예요. 약정서의 내용은 간단하죠. 현재 이 땅의 명의자를 을로 해놓지만 실질적으로 소유자가 누구라는 걸, 갑이라는 걸 밝히는 약정서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에 대해서 합의했다. 명의자는 을이지만 소유자는 갑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약정서 쓰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명의신탁하는 거예요. 이게 명의신탁이에요. 내부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 이 자가 바로 신탁자. 명의를 받는 사람이 수탁자예요. 자, 그렇다면 수탁자 을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면 이거는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는 거다, 명의만 옮겨놓은 거다. 명의만 옮겨놓은 거죠. 자주다, 타주다. 이거 타주라는 거예요. 타주예요, 타주. 근데 나중에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버린 거예요. 제가 그때 기억하면 한 5배 이상 올랐어요, 땅값이. 뭔 상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갑이 이 땅을 팔고 빠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을한테 가가지고 이제 땅을 팔아야 되니까 너 빨리 서류 가지고 와라. 그랬는데 연락 두절돼 버린 거예요. 연락 두절돼 버리고 을이 갑의 연락을 안 받아버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얘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소송 걸자니 저는 명의신탁을 했습니다 라는 걸 밝혀야 되잖아요. 그죠? 과징금 때려 맞으셔야 됩니다. 처벌 받으셔야 됩니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쉽지 않다 그랬어요, 그분한테. 판단을 알아서 하시라고. 물론 소송을 걸었을 때 과연 이 땅을 찾아올 수 있는 것이냐, 땅을 찾아올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좀 따져서 들어가 봐야 되지만 당신이 처벌받는다는 거 확실하죠. 그죠?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들린 소식은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결국. 이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상속되겠죠? 상속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또 찾아오셨더라고요. 아니, 상속인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상속인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될까요? 그러지 마시고
네? 그러지 마시고 좋게 네? 잘 푸시라고. 그렇게 하고 저도 일단 그 이유도 모르겠어. 어떻게 됐을지. 자,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명의 수탁자. 자주라고 타주라고. 타주라고. 타주. 그걸 아셔야 돼요. 이런 사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명의 수탁자가 타주라는 걸 캐치하셔야 됩니다. 예? 예? 갑이 뭐라고요? 가지냐고요? 갑이 자주점이냐고요? 아니죠. 갑도 자주점유가 아니죠. 자주점유가 아니죠. 갑을 자주점유로 보기에는 점유를 하고 있다고 자체도 보기가 힘들죠. 아예 갑한테는 소유권 인정이 안 돼 버립니다. 명의신탁을 하면. 소유권 인정 안 돼 버려요. 자, 내려갑니다. 자, 5번 봅니다. 5번.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경락을 받으셨으니까 매각대금 내고 경락인이 소유자가 되죠. 그럼 예전에 소유자였던 분은 원래는 자주였지만 타주로 바뀌는 거죠. 6번입니다. 토지를 매도한 후 점유하는 매도인의 점유입니다. 매도하기 전이에요? 매도한 후예요? 매도한 후지. 원래는 내가 내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던 거니까 나는 자주점유지. 나는 자주점유지. 근데 내가 이 땅을 팔았거든요.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고요. 을한테 명의도 넘겼고요. 명의 넘겼어요. 돈도 받았어요. 대금도 받았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일은 이 땅을 을한테 인도시키는 일입니다. 현재 점유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팔았고 명의도 다 넘겼죠. 그럼 원래는 자주점유였겠지만 이제는 이 점유가 뭘로 바뀐다고? 타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주라는 거예요. 매도한 후에 매도인의 점유는 타주점유다. 7번 공유부동산은 공유자 한 사람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더라도 이것은 다른 공유자들도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는 타주죠. 자, 나머지 부분들은 시간이 애매해서요.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